정말 믿기 힘든 현상이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도쿄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많은 10대 청소년들이 학교를 뛰쳐나와 단체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는 코리아 러시가 발생해 일본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현상의 시작점이 평소 혐한 성향으로 알려진 한 일본 정부관의 단 하나의 예측 불가한 행동이 이 모든 사태를 촉발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일본 전역은 대혼란에 빠졌어요. 정부가 쉬쉬하며 입을 다물었고 주류 언론은 이 충격적 진실 앞에서 펜을 놓는 심각한 와중에도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이미 한국행 티켓을 예약하고 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딱 3초.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카하시 사야카 국립정책연구원 선임연구관이죠. 도쿄 법학부 출신 외모성을 거친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차갑고 논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저도 그 평가가 자랑스러웠죠. 제 사무실 벽에는 여러 정부 표창장이 걸려 있었고 동료들은 저를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했습니다. 고등학생 딸 유키를 홀로 키우는 싱글맘이었지만 직장에서는 완벽한 모습만 보여줬어요. 특히 한국 관련 정책에서는 강경했습니다.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 없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죠. 객관적 사실만이 중요했으니까요. 한국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일본을 공격하는 민족주의 국가입니다. 정책 세미나 단상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 말을 했을 때 청중들의 표정이 갈렸어요.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그런 반응엔 익숙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불편한 법이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 평소와 다른 정적이 느껴졌어요. 거실에서 딸 유키가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엄마 이게 뭐예요? 화면을 보니 제 얼굴과 함께 혐한 연구관의 충격적 발언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제 발언이 SNS에서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었어요. 그건 엄마의 직업적 견해야.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유키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엄마는 한국에 가본 적도 없잖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그렇게 말해요? 제 친구들이 모두 이걸 봤어요. 다들 너희 엄마 혐이야? 라고 물어봤다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딸의 학교 생활에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어요. 엄마는 직업상 정확한 정보만을 말하는 거야. 거짓말이에요. 엄마는 아빠랑 이혼한 후로 한국에 대한 편견만 가득해졌어요. 아빠가 한국계라서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전 남편 박서진은 자이니치 출신이었죠. 결혼 초엔 행복했지만 역사인식 차이로 결국 이혼했고 그 후 제 안에 한국에 대한 거부감이 자리 잡았어요. 얼마나 아빠가 힘들었을지 이제 알겠어요. 엄마 같은 사람이랑 살았으니까 유키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딸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제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정말 제가 객관적인 걸까요? 아니면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유키의 방이 조용해서 들여다봤더니 없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죠. 공포에 질려 경찰에 신고했고 밤새 거리를 헤맸어요. 결국 친구의 집에서 발견됐지만 유키는 저를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유키의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일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를 권유한다는 거였죠. 유키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가고 싶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한국에 간다고요? 그곳은 제가 그토록 비판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딸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였어요. 내가 딸에게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으로 동행을 결심했죠. 비행기 표를 예약하는 순간 전 남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너는 진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사야카 언젠가 그 벽이 무너지길 바랄게. 아니에요. 저는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한국행 비행기 표를 확정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이미 마음의 방어벽을 세웠습니다. 공항 로비로 들어서자 첨단 시설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 최신 기술로 무장한 시스템들. 솔직히 예상과는 달랐죠. 이건 생각보다 발전했네. 무심코 내뱉은 말에 유키가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한국은 IT 강국이라고요. 저는 얼른 표정을 단단히 했습니다. 감탄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죠. 공항 로봇이 다가와 일본어로 인사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서 오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유키는 눈을 반짝이며 로봇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 로봇 완전 귀엽지 않아요? 일본어도 완벽하게 하네요. 순간 짜증이 올라왔어요. 넌 일본인으로서 자부심도 없니? 이렇게 쉽게 감탄하고 애국심도 없는 거야? 유키의 얼굴에서 웃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고개를 숙였죠. 제 말이 지나쳤다는 걸 알았지만 사과하지 못했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가이드 최우진 씨가 밝은 미소로 다가왔습니다. 놀랍게도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했어요. 타카하시 씨 유키 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도 예상 밖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이렇게 일본어를 잘할 줄은 몰랐어요. 최우진 씨는 친절하게 일정을 설명했고 저는 냉담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유키는 계속 침묵하며 제게서 거리를 두었죠. 호텔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에 또 한 번 놀랐어요. 고층 빌딩들, 세련된 도시 경관.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도 애써 무관심한 척했죠. 서울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최우진 씨가 설명했어요. 저는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일본의 도움이 컸겠죠. 최우진 씨는 잠시 굳었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되찾았어요. 물론 역사적으로 여러 영향이 있었죠. 하지만 한국인들의 노력도 컸습니다. 유키가 저를 노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창피했지만 제 발언을 취소할 수는 없었어요. 호텔에 도착해 방에 들어가자마자 유키가 폭발했습니다. 엄마는 왜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계속 그렇게 무례하게 굴 거예요? 무례하다니. 난 그저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사실 엄마는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겨우 공항만 봤잖아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결국 유키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랑 같이 온 거 진짜 후회돼요. 안 왔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유키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고 한참 동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했나?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아니야. 나는 옳다. 이 여행이 끝나면 유키도 진실을 알게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상한 긴장감에 일찍 깼습니다. 유키는 여전히 제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호텔 조식을 먹으며 오늘의 일정을 확인했죠. 인사동과 북촌 한옥마을 방문 전통 관광지라. 여기서는 한국의 후진성이 드러나겠지.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인사동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정갈함이었어요. 현대적 건물 사이에 전통 가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거리를 걷는데 한 도자기 가게 주인이 일본어로 저희를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본에서 오셨나요? 그 유창한 일본어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주인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제가 도쿄에서 5년 살았거든요. 일본 손님들은 특별히 반가워요. 유키가 밝게 대답했어요. 우와, 일본어 정말 잘하시네요. 도자기도 너무 예뻐요. 저는 그저 무표정하게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솔직히 작품들의 섬세함에 감탄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한국 도자기는 일본 영향을 많이 받았겠네요. 저는 약간 도발적으로 물었어요. 가게 주인은 잠시 표정이 굳었지만 곧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반대예요. 임진왜란 때 많은 조선 도공들이 일본으로 끌려갔고 그들이 일본 도자기 발전에 크게 기여했죠.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런 역사적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구태여 언급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유키는 제 표정을 보고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점심으로 들어간 한식당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어 메뉴가 준비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친절하게 일본어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유키는 신이 나서 먹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마지못해 음식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맛있었어요.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맛이었죠. 직원이 다가와 유키에게 말했습니다. 음식이 입에 맞나요? 일본 손님들은 간이 강하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서요. 유키가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깜짝 놀라 유키를 쳐다봤습니다. 너 한국어를 할 줄 알아? 유키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유튜브로 조금 배웠어요. 케이팝 가사도 이해하고 싶어서. 너 이제 한국 사람이라도 된 거야? 제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유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죠. 식당의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힐끗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유키는 계속 침묵했고 저는 점점 불편해졌어요. 전통 한옥들 사이를 걸으며 그 아름다움에 저도 모르게 감탄이 새어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정교하네. 최우진 씨가 미소 지었어요. 한옥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합니다. 일본 전통 건축과도 공통점이 있죠. 저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유키와 눈이 마주쳤고 딸의 눈에 작은 희망이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내가 알던 것과 다르구나. 그리고 그 생각이 저를 두렵게 했어요. 만약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틀렸다면 그동안 제가 주장해온 모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제 신념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인정할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것을 잃을 것 같았으니까요. 셋째 날 일정표에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방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가슴이 답답했어요. 일제강점기 관련 시설이라니 분명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곳이겠죠. 저는 마음의 방어벽을 더 높이 쌓았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요? 유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제보다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라는 곳이야. 저는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유키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역사 교과서에서 본 것 같아요.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최우진 씨가 역사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무관심한 척했지만 귀는 쫑긋 세워 듣고 있었죠. 서대문 형무소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고 고문받았던 장소입니다.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많은 애국지사들이 이곳에서 희생되셨죠. 저는 속으로 반박했어요. 아마 많이 과장되었겠지. 역사는 승자가 쓰는 법이니까. 형무소에 도착해 철문을 지나는 순간 이상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좁은 복도, 차가운 돌벽, 작은 독방들, 억압적인 분위기가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전시실에 들어서자 사진과 문서들이 벽에 가득했습니다. 고문구, 수감자들의 증언, 그리고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가 있었죠. 유키가 유관순 열사의 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17살 저보다 조금 많았네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17살 소녀가 겪었을 고통을 상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너무 연극 같잖아. 이게 다 사실일까?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때 최우진 씨가 다가와 문서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일본군이 직접 작성한 고문 보고서입니다. 당시 피해자에게 어떤 방식의 고문을 가했는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기록해 놓았죠. 그 순간 날카로운 플래시 빛이 번쩍였어요. 놀라서 돌아보니 기자로 보이는 사람이 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얼른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늦었죠. 혹시 타카하시 사야카 씨 아니신가요? 최근 한국에 대해 발언하신 그.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우진 씨가 기자를 제지했지만 이미 사진은 찍힌 후였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인터넷을 확인했더니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혐한 발언자 서대문 형무소 앞에서 침묵이란 제목의 기사가 확산되고 있었어요. 제 표정 없는 얼굴이 크게 실려 있었죠. 일본 인터넷에서는 저를 배신자로 몰아갔고
한국에서는 이중적인 인물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서 공격받는 상황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직장에 전화했습니다. 상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타카하시 씨, 상황이 심각합니다. 복귀하시면 잦은 사직을 권고할 생각입니다. 전화를 끊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밖으로는 성공한 강인한 엘리트였지만 지금의 저는 그저 두려움에 떠는 한 여자였죠. 유키가 방에 들어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상과 달리 비난 대신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는 절대 안 변할 사람이야. 그냥 자존심밖에 없어.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유키는 자기 침대로 가서 등을 돌렸고 저는 혼자 남겨졌어요. 그 밤 전 남편 박서진과의 마지막 다툼이 이혼 전날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가 말했던 것이 귓가에 울렸어요. 너는 진실을 보면서도 외면하는 사람이다. 그게 가장 무서운 거야.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조금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엔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틀렸던 걸까? 서대문 형무소 사건 이후 유키는 완전히 저에게서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는 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말 한마디 없이 씻고 옷을 입고 아침을 먹었어요. 마치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했죠. 호텔 방에 홀로 남겨진 저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도시는 활기차고 현대적이었지만 제 마음은 한없이 공허했어요. 최우진 씨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자유시간이라고 했죠. 아마도 제 사건 때문에 일정을 조정한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내일은 독립운동가 후손과의 만남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혀왔어요. 이 모든 상황에서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만난다니 어떻게 대면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유키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옷을 갈아입더니 다시 나가려고 했습니다. 어디 가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유키는 잠시 멈춰 섰지만 저를 쳐다보지는 않았습니다. 최우진 선생님이랑 명동 가기로 했어요. 엄마는 안 올 거죠?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유키는 더 이상 제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문이 닫히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는 침대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직장 명성, 그리고 가장 소중한 딸과의 관계까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일본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연구원 동료였죠. 사야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곳에 간 거야? 여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모두가 너를 배신자라고 말해. 통화를 끝내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노트북을 열었어요. 일본 언론에서는 저를 역사를 부정하는 한국의 굴복한 학자로 몰아세우고 있었고, 한국 언론에서는 위선적인 일본 연구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디에도 제 자리는 없었어요. 그때 오래된 이메일 폴더를 무심코 열게 됐습니다. 전 남편 박서진과 주고받은 메일들이 있었어요. 결혼 생활의 마지막 날들, 그리고 이혼 과정의 쓰라린 흔적들. 한 음성 파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혼 직전 박서진과의 마지막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야카, 진짜 무서운 건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야.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맞다고 우기는 거야. 박서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당시에는 그저 귀찮은 설교로만 들렸던 말이 지금은 가슴을 파고드는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넌 항상 객관성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신의 편견은 보지 못해. 한국을 미워하는 건 결국 나를 미워하는 또 다른 방식인 것 같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박서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미워한 것은 박서진에 대한 분노와 상처를 투영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한 도시, 한 국가를 미워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미움의 대가로 잃은 것들. 딸과의 관계, 진실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내면의 평화. 박서진, 미안해. 방 한구석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았어요. 이제 와서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직업적 명성은 둘째 치더라도 유키의 신뢰를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완전한 절망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의 독립운동가 후손과의 만남이 제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꿈에도 몰랐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을 보낸 후 무거운 발걸음으로 호텔 로비에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독립운동가 후손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죠.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회피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유키는 이미 최우진 씨와 함께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시선을 피했지만 적어도 어제처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만나실 분은 송지훈 선생님입니다. 독립운동가 송대성의 손자이시죠. 최우진 씨가 설명했어요. 차에 오르며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만남일 뿐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자. 이 사람이 뭘 알고 있을까? 제 혐한 발언, 서대문 형무소 사건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불안했어요. 오늘은 송지훈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찾은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찾은 자료라고요? 의아했지만 그가 가방에서 꺼내는 문서들을 주시했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낡은 갈색 종이였어요. 1920년대 일본군 헌병 때 내부 통신문입니다. 직접 작성한 고문 보고서죠. 그 문서를 건네받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붉은 잉크로 쓰인 내용들, 고문 방식들, 수감자 이름들, 그리고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차갑게 기록한 메모들. 모두 일본어로 쓰여 있었고 공식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건 말문이 막혔습니다. 송지훈 씨는 두 번째 문서를 꺼냈어요. 1930년 도쿄 신문입니다. 제목은 조선 불령분자 무자비 진압이죠. 낡은 신문 기사를 보니 확실히 당시 일본 신문이었습니다. 기사 내용 중에는 가장 잔인했던 조사는 성공적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위조된 자료일 수도 있잖아요. 목소리가 작았지만 마지막 방어였습니다. 송지훈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든 자료는 도쿄 역사연구소에서 검증받았습니다. 출처가 명확해요. 마지막으로 그는 한 장의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 할아버지입니다. 고문 후 일본 헌병이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 속 남자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부어 있었어요. 사진 뒤에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검열 스탬프였죠.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걸 보면서도 여전히 한국이 과장한 것이라 믿으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모든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지금까지 제가 믿고 주장했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했던 저는 이제 그저 진실 앞에 무너진 한 인간일 뿐이었죠.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유키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됐어요. 엄마. 유키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는 틀렸어. 난 도망치고 있었어. 진실을 보고도. 송지훈 씨는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타카하시 씨 같은 분이 더 많아져야 진짜 평화가 시작됩니다.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기라고요? 저는 용기가 아니라 완전히 무너진 것뿐인데. 한 번의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혐오는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진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도요. 이제 저는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땠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감사합니다.